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송영길의 딥톡 심층 대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우리나라 민족사학계의 맥을 이어오고 계신 분입니다. 한가람 역사문제연구소 이덕일 소장입니다. 이덕일 소장은 너무 많은 책을 저술해서 많이 알려주신 분입니다만, 숭실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하시고 우리나라의 그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백암 박은식 선생과 단재 신채호 선생의 민족사학의 맥을 잇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분입니다. 새로운 우리 내부의 식민사관에 대한 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저술활동과 연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권력을 장악하는 자가 과거의 역사를 장악한다 그럽니다. 과거 역사를 장악하는 자가 미래를 장악한다 그럽니다. 최근의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각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군사 분야, 정치, 경제, 외교, 특히 역사 분야에까지 그러한 식민사관이 공공연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나라 해방 이후 최초로 광복절 행사를 광복회가 거부하고 정부 주도의 행사가 아니라 별도의 행사를 백범기념관에서 치렀습니다. 제가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우리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본인이 1936년에 중국에서 태어나셨는데 이승만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모든 대통령을 직접 겪어보았다. 그러나 항상 역사는 권력의 편이 아니었다. 정의의 편이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박은식 선생이 민족의 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역사가 지금 오염되고 있습니다. 뺏기고 있습니다. 역사 해석권이 지금 일본에 의해 오염되고 있습니다. 친일 사학에 의해서 오염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혼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투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선두에 서신 분이 이덕일 우리 박사님인데, 지금 이번에 이제 오늘이 아시다시피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이날을 홍익인간 제세 이화의 이념으로 이 나라가 생긴 날인데, 건국절 논쟁이 있습니다만 오늘 개천절을 건국절로 하자, 이런 주장을 펴시고 계시는데, 일단 오늘 그러면 이덕일 교수님과 대화를 통해 개천절의 의미, 건국절 논란의 의미, 최근에 논란이 됐던 일본 국정론, 식민사관, 왜 윤석열 정권이 이게 친일로 가는지 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모셔서. 네. 소장님께서 오늘 개천절 행사 다녀오셨습니까? 준비하느라고. 개천절을 건국절로 말씀하신 그 근거에 대해서 몇 말씀 해주십시오. 그 건국 귀원절로 하자는 건데요. 이 건국 귀원절은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에서 그 1920년 3월달에 그 음력 10월 3일을 그 단군이 탄생하셨다는 그날을 갖다가 그 건국 귀원절로 하자라고 이제 그 정해 가지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국경절 중에 하나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임시정부에서 그 중요하게 여겼던 국경절은 3일자라고요. 바로 이 건국 귀원절, 이 투고절. 그러니까 그 단군이 건국한 날이고 건국한 것이고, 그 다음 왕조들이 여러 번 교체가 됐지만 우리나라의 진정한 건국은 이제 고조선의 건국, 그 서기전 2333년 10월 3일이 그 우리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한 날이다라는 그 인식을 담은 게 이제 건국 귀원절이죠. 그래서 오늘 아마 광복회에서도 이 건국 귀원절로 제정하자는 학술대회를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또 잘 모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1919년 3월 1일 날 기미 독립선언서를 민족대표 33인이 작성을 했는데, 그때 최남선 씨가 작성하는 거죠. 작성의 끝머리에 연도를 보면 그게 단기로 써 있습니다. 네, 조선 건국 그 4252년 3월 1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모르신 분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기미 독립선언서 한번 네이버에 찾아보십시오. 제일 밑에 단기 4252년, 조선 건국 4252년으로 기미 독립선언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임시의정원 말씀하신 대로 1920년도 임시정부에서 이게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뭐 건국절 논쟁은 사실 뉴라이트 쪽에서 갑자기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그 이영훈 씨가 들고 나왔는데 지금 이승만 학당의 학장이죠. 그런데 이영훈 씨가 동아일보를 통해서 미국에 가봤더니 7월 4일 아주 건국절 행사를 멋있게 하더라. 우리도 건국절을 제정하자. 그렇게 나왔는데 일단 팩트가 문제가 있는 게 그 미국의 7월 4일은 1776년이잖아요. 그때는 미국이 선언한 날이에요. 우리가 그 3.1절에 독립선언을 했듯이고 선언한 날이에요. 근데 그날을 미국은 자기네 건국절로 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언한 날을 갖다 대한민국 그 건국으로 해야 되는 그렇죠. 건데 그것도 모순이죠. 앞뒤가 다 안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거잖아요. 8월 15일은 광복절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개인 주장이 아니고 국경일인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 주장하는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같은 8월 15일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 그 뉴라이트 쪽에서 말하는 건국절은 뭐냐면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가 건국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되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군정이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친일파들을 중용하면서 이 친일파들이 반공 투사로 옷을 갈아입고 그다음에 온갖 이제 정치적 반대파를 이제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다 숙청했잖아요. 그 과정이 이제 건국이라는 거고 그래서 건국절로 바뀌게 되면 이 친일 세력들이 바로 건국 공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미국이나 대만 같은 데는 나라 자체가 형성이 안 된 상태였잖아요. 사실상 영국이나 유럽의 식민정책 이민자들이 와서 나라를 이제 만들기 전에 일단 거주 단계에서 이렇게 뭉쳐 있다가 나라를 세운 것이 맞죠. 미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도 사실상 어떤 왕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청나라가 지배하고 있다가 청일전쟁 때 패배하니까 일본에 양도돼서 일본이 청나라 오랑캐 대신 일본 오랑캐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황이 달랐고 우리는 이미 5,000년에 가까운 그런 우리 나라가 버젓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뺏긴 나라를 다시 찾자. 그래서 광복이 된 건데 이 광복의 의미를 건국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사실상 우리 항일투쟁의 성과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대한제국의 역사가 무력화되고 또 남북 통일을 대비해서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대한민국이 주장한 근거를 다 버려버리게 되는데 왜 이런 우익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지 다시 한번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국절 논쟁은 이 사람들이 요즘 국정 논란을 국적 가지고 논란하잖아요. 우리는 대일 항전기 때 그러니까 일본이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 국적은 일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 주장이 말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독립운동은 반역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국가에 반역하는 행위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 그때 국적이 일본이었다 헛소리 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매년 그 신년 초면은 그때 사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뭐 원년, 대한민국 2년 기념 행사를 하고 무엇보다도 이봉창 의사나 윤봉길 의사가 이제 선서문을 하고 가잖아요. 한인의 국단에서. 본인은 적성으로서 붉은 정성으로서 적국의 수계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하는데 거기에 날짜가 있어요. 날짜가 그 이봉창 의사는 대한민국 13년 12월 13일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대한민국 14년 4월 26일 그분들이 대한민국인이지 어떻게 일본인이나 하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네 정통성을 유한용에게 찾는 거죠. 그러면 그럼 대놓고 그렇게 말하라 이거예요. 왜 아닌 것처럼 국민들 현혹시키지 말고 우리는 나라 팔아먹은 유한용을 정통으로 본다. 그럼 니들은 반역자고 우리는 이 백범균구 이봉창, 윤봉길 이분들의 후예로 본다 우리는. 그럼 그 선언이 명확해지는데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말을
국민들 현혹시키기 위해서 마치 자기네도 독립운동 그 비슷하게 이제 포장하기 위해서 뭐 건국절이니 뭐니 말장난 치는 거죠. 자기 모순이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1909년 10월 26일 날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처단한 이후로 일본 법정에 이제 서게 되잖아요. 그 법정에서 안중근 의사가 자신은 단순한 어떤 개인이 아니라 독립의군 총참모장으로서 적국의 수계를 사살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전쟁 포로로 대우해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단순한 개인의 어떤 테러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봉창, 윤봉길 의사도 마찬가지고 김구 주석이나 우리 광복군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의문스러운 것은 김문수 장관이나 그 주변 윤석열 정권 주변에 또 수많은 그런 이 뉴라이트들이 이 일제 강점기 때 우리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러는데 사실상 일본 국민을 우리 대우도 안 해줬잖아요. 우리 아예 투표권도 없었고, 그때 일본 제국의회 중의원, 그 의원, 제국의회 의원들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고, 우리 그냥 중추원 참이라 그래가지고 식민지 통치 그런 허수아비 기구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이제 일본은 메이지 헌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국을 점령할 때 그 1910년 8월 29일 날 그 한국은 그 메이지 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을 했어요. 그리고 그 천황의 위임을 받은 일왕의 위임을 받은 총독이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다 장악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 국민이 아니에요. 일본 통치 기관 자체가 우리가 일본 국민이면은 메이지 헌법에 적용을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사에서 개량주의라고 불리는 단재 신초 선생의 조선 그 혁명선언에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세력들이 뭐냐면 개량주의자들. 이 개량주의가 뭐냐면 일본의 통치를 인정하고 고내에서 우리도 제한적 투표권을 얻어서 좀 의회 뭐 이런 거 하자라고 하니까 단재 신초 선생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일본 국민 아니에요. 일본 자체가 딱 법령으로 나와 있어요. 한국민은 메이지 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그리고 조선 총독은 육군, 해군 그 대장으로 보임함. 군사 점령지라고 명확하게 선언을 하고 다스린 거예요. 맞습니다. 초대 총독 테라우치 마사다케 사내 안정이라고 그러죠. 그 밑에 아까시 모토치로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초대 헌병대장이 되는데 아예 경찰 제도를 없애고 경찰을 헌병대 직속으로 해서 헌병 통치를 했던 거잖아요. 그게 19년 3.1운동으로 이제 다시 보통 경찰제로 도입을 약간 유화적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그때 조선 반도에는 일본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고 총독이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다 장악하고 있었고, 소위 말하는 일본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지역이었던 거잖아요. 심지어 한국에만 적용하는 법으로 죽결 심판례라는 게 있는데요. 경찰서장이, 그러니까 헌병대장이죠. 각 지역 헌병대장이 경찰서장 다 겸임했으니까 군사통치죠. 이 경찰서장이 그 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구류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인에게만 태형을 가할 수 있는데, 그 당시 태형이라는 게 소 힘줄을 가지고 만든 건데, 그거 맞다가 죽는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체포돼서 뭐 기소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장에 나갔다가 일본인 째려봤다, 뭐 조금 언동이 불순하다 해가지고 그러면 즉결 심판례에 심판받는데 1911년, 12년 이때 보통 한 2만 명 정도씩이 그 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고문받다가 그 한 번 받으면 죽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태형 당하다가. 그래서 하도 무리가 커지니까 예를 들어 집에서는 그 아버지가 장에 갔는데 안 돌아와요. 통보도 안 해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맞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엔 일본 여기에서 총독부에서 체포했으면은 집안에 통보는 해줘라. 이런 훈령을 내릴 정도의 그런 공포 통치를 했는데, 일본이 놀란 게 그렇게 하면은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 3월 1일 날 전 민족적인 거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놀라가지고 약간의 문화 통치로 이제 전환하게 된 거죠. 아무튼 일본 일제 강점기 내내 일본 그 총독이 이 헌병 무단 통치하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일본국 인민의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조선 선인이라고 그러고 반도인 이렇게 불렀고, 사실상 좀 불량한 사람들은 불량선인, 후대이센징이라 그래서 치안유지법으로 다 갖다 잡아놓고,
또 일본 군대 입대도 허용도 안 됐고 일본 국으로 이렇게 귀화도 허용이 안 됐습니다. 아주 까다로웠고. 그런데 이 자들이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전쟁으로 가니까 이 병력이 부족해서 38년 이후에 이제 징원령을 징발을 해서 우리 강제로 우리 이제 우리 한국인들을 이제 징병해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모윤수, 김환란 뭐 수많은 서정주 이런 사람들이 이 친일 문학자들이 드디어 천황폐하께서 우리 반도인에게도 은혜를 내려서 똑같이 이 황군 제국의 군대에 참여할 기회를 허락했으니 이 기쁘지 아니한가. 광령이 따로 없다. 우리 반도인을 모두 내지인과 동일한 대우를 주신 천황폐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쿠라처럼 나가 싸워 죽자. 영미 귀축을 몰아내기 위해서 대동아 공영을 만들기 위해 내선일제 오족 협파로 팔갱이로 천황폐하 만세고 싸웠던 거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김무수라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일본 국민이라 그러는데 당시 일본 국민 대우도 못 받았는데 오히려 우리를 총알바지로 쓰려고 그냥 위안부 징병 끌려갈 때만 일본 국이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 만약에 이 징병을 해 가려면 말씀한 대로 최소한 이 입법권, 투표권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총알바지로 사용을 한 거지. 최소한의 법적주의, 일본 본토인들이 누리는 최소한의 법적주의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미국이 독립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스턴 차 사건, 세금 문제로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유명한 그 사건이었잖아요. 즉 영국 의회 식민지에서 무슨 의원을 파견도 못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금을 내냐 이게 싸웠던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특히나 저는 분노하는 게 자신들이 강제로 끌어갔던 우리 조선인들 50만 이상이 제일동포가 지금도 차별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차별을 받고 있는데 김무수 장관님 일본인이었어요 그때. 우리 일본 국민으로 대우를 받았습니까 당시 일제강점기 때? 그게 자랑스럽습니까? 그거는 프랑스에 가가지고 프랑스를 1940년부터 45년까지 나치 지배 받았잖아요. 그때 프랑스에 가갖고 지금 우리는 그때 독일 국민이어서 그래봐요. 다 몰매 맞아요. 지금 한국이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는 게 바로 그런 차이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건국 공신이 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이걸 볼 때만 느끼는 게 임진왜란때 선조가 임진을 끝나고 나서 공신을 책정할 때 호송공신 자기를 의주까지 호송에 도망가는데 따라온 사람들 넷이 뭐 말잡이들까지 다 뭐 80여 명을 공신으로 책정해주고 이순신 권율장군 같은 실제로 외적과 싸웠던 선무공신은 18명밖에 임명을 안 해주고 거기서부터 이 나라가 나는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김덕령 장군은 정말 이몽학 발레 연루했다고 매로 때려 죽이고 곽재우 우병장도 공신에서 배제시키고 이러더니 이게 1623년 인조 반란 개유정변 인조 반정이란 말 쓰지 말자 그러시던데 그때 또 공신들을 채청하잖아. 이괄이 그에 불만을 터져서 이제 이괄의 난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에 있는 이런 이 뉴라이트들이 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것은 일제와 독립투쟁 시절에 나라를 팔아먹고 친일 행위를 했던 민족과 국가를 배신했던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단지 45년 미군정 때부터 오히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빨갱이로 때려잡고 했던 이 과정이 건국 과정이었고 따라서 그때 김창룡이나 노덕술이나 독립군을 때려잡던 이런 이 사람들이 이 미군정 이승만 정권에 다시 경찰을 복귀해서 다시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 때려잡던 이 행위가 대한민국 건국공신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김창룡과 이제 노덕술은 다들 이제 일본 헌병 오장 출신에 이제 일본 친일 그 고등계 형사 출신들인데요. 여기 노덕술과 관련해서는 아주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제 반민특위에서 그 48년에 이제 반민특위 생기고 나서 그 노덕술을 체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노덕술을 왜 체포했냐 해가면서 반민특위에서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한다. 막 이승만 대통령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당시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승만이 반민특위 해체해야 된다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상덕 위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고문한 적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고문한 사실이 있다라고 치면 그 사람만 의법 처리하면 되지 그거 가지고 왜 반민특위 해체하자 그러냐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서로 우리 고문한 적이 없지만 서로 100보로 양보해서 약간의 고문한 적이 있다고 치자. 그럼 노덕술이라는 놈은 수십 년 동안 우리 독립운동자들을 체포해서 죽이고 고문하고 하던 놈인데 그런 놈이 조금 고문 당했기로서리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렇게 가슴 아파하느냐. 예. 이 사례에서 이승만 정권의 성격, 미군정의 성격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한가람 역사문제연구소 소장이신 이덕일 소장님을 모시고 지금 오늘 개천절을 맞이해서 개천절의 의미와 건국절 의미까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역사 교육, 식민 사학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이제 사서 읽어봤는데 우리 이덕일 소장님이 쓴 우리 내부의 식민사관, 우리 안에 식민사관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 내부의 소위 조선사 편수회, 조선 총독부 산하에 그때 이병도, 신석호 이 두 분이 당시 조선 총독부 산하 조선사 편수회 소속이었으니까 네. 이런 분들이 사실상 경성제국대학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이런 데를 장악해서 우리나라의 주류 식민사관, 소위 실증사학이라는 명분으로 우리나라의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폄하하고 일본 서기를 이게 중히 여기면서 인나 일본부설까지 퍼뜨리고 최근에 급기야 이영훈 낙성대 연구소 소장인가요? 그분은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근거도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독도 한일 공유설까지 발전해가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덕일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의 독립투쟁 역사는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임과 동시에 역사 해석권을 다시 되찾기 위한 투쟁이다. 역사 침략은 영토 침략의 전초전이다. 사이고 다카모리가 정한론을 펴고 요시다 쇼인이 여러 가지 그런 우익의 사상을 퍼뜨린 것. 그 다음에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로렌츠 폰 스타인의 그 오스트리아 법학자 말을 들어서 주권선과 이익선 개념을 도입해서 러시아를 치고 조선을 점령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쭉 만든 것이 그런 영토 침략이 앞선 선행적인 것이었다. 그때 특히 1904년부터 이제 아예 송병준, 이용구를 데려다가 일진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을사늑약을 유도하고 나중에 한일합방 청원 서면 운동을 했어. 을사늑약과 한일 강제 병합이 마치 이 조선인들의 자발적 요구와 합법적 절차를 통해 된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 약부자 집단의 흥룡애와 이를 배후 조정을 받은 일진을 만들어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의 상황이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지금 대통령 주변에 밀정들이 숨어 있다. 그때 일진회 같은 무리들을 쫓아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런 소위 제2의 일진회 같은 현상들이 이 윤석열 정권의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뭐 유종찬 원장님이 뭐 주변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과연 그 주변이라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역사 관련 국가 기관들을 뉴라이트들이 다 장악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박지양 씨라는 분은 뭐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인데 뭐 뉴라이트 세력이고 친일파인 윤초를 아주 이제 옹호했던 그런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이라는 네. 사람은 네. 낙성대 성저연구소 이사장이고 이영훈 씨와 함께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저도 읽어봤습니다. 이 사람도 반일 종족주의로 보면은 우리 민족에 대해서 아주 저주잖아요. 네, 그렇죠. 또 이런 책을 쓴 사람을 갖다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이제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뭐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교수라는 분은 이제 박근혜 때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 했던 이제 사람이고, 네. 또 뭐 김영석 독립균형관장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가 독립균형관장 돼서 가장 뭘 열심히 할 거냐 하니까 하는 말이 친일파로 매도된 사람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만약에 우리가 물론 이제 이렇게 된 데는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전 정권의 잘못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촛불로 집권하고 나서 사회 제도 개혁을 못했잖아요. 네. 그때가 아주 절호의 찬후였는데 못하고 여러 이제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다시 그 구한말 비슷하게 돌아가가지고 이 친일 세력들이 그다음 국민 세금 가지고 이 자리들이 다 장관급, 차관급 자리들이에요. 역사 네. 관련한 네. 이 사람들이 그 우리 한국 사회가 뭐가 있었냐면 미군적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과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친일 세력들이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뭐 사회 권력 다 잡은 거 알아요. 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 험한 세월 살아오면서 그래도 역사적 정통성만큼은 백범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 한국 독립당에 있다. 네. 이게 우리 국민들이 그 험한 세월 살아오면서 네. 뭐 자살할 수는 없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 이제 백범 김구를 중심으로 한 그 임시정부 한국 독립당이 갖고 있는 그 명분까지로 친일 세력들이 이제 갖겠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국가 권력이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이 정권이.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종선 원장님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까지는 뭐 이종선 원장님하고 워낙 그 아들하고 아들 친구여서 친구니까 그리고 후보 시절까지는 그래도 이제 이종선 원장님의 말을 경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출마 선언도 저기 매헌 윤봉길 기념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저도 가서 만났습니다. 예. 아, 근데 전대로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이제 한가나 강좌 때 그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이제 교사 양성 과정을 저희가 이제 1, 2기로 우리 한가람 역사문화 연구소에서 했고 3기부터는 이제 광복회하고 같이 하는데요. 그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 지금 이럴 것 같으면은 출마 선언을 이완용 묘소 가서 해야지. 네. 왜 출마 선언은 매헌 윤목일 기념관에서 하고 막상 되고 나서 하는 거는 다 이완용 계승하는 일을 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놀란 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이제 그 뭐 이덕일 이제 역사 TV라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또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탈퇴하는 사람이. 그래서 아,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구나. 제가 이야기한 거는 역사학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현 정권이 지금 선을 넘었잖아요. 제가 현 정권의 어떤 이런저런 정책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관, 그 우리나라 헌법에 분명히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4.19를 계승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헌법 전문을 부인하면은 그건 그 정권도 법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헌법 아래에. 그걸 비판했는데도 일부 이제 빠져나가고 하는 걸 보니까 진짜 우리 사회에 지금 심한 정신적인 중증에 걸렸다라는 거를 실감을 했죠. 그렇습니다. 동북공정에 맞서 중국의 그런 간도 영토에 대한 우리 주권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독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사실 우리 민족 사학계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중국, 일본 양쪽으로부터 우리 역사가 지금 침범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야마토 정권이 야마토의 정권이 우리 전라도 경상도 가야 지역을 점령해서 조공을 받았다는 소위 일본석에 기초한 임나 일본 부설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확산되고 있어 저는 그 키신저가 쓴 온 차이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써 있어가지고 제가 인천시장 때 키신저한테 항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랬어? 왜 이걸 한쪽 의견만 듣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썼는가? 양서를 같이 좀 기재해달라 그래서 앞으로 편집에 고려하겠다는 편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도 우리 이덕일 소장님이 열심히 좀 싸우고 계시는데 이 야마토 이 한반도 남부 지배설 이게 나는 이제 독도 공유론으로 발전하고 나중에 한미일 삼각방위동맹 이런 논리로 반공이란 명분으로 일본 자위대가 다시 한반도에 진출하는 그런 역사적 어떤 그런 분위기와 토대를 만드는 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좀 놀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이나 고위 공무원들 보면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해요. 손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이제 역사 공부 많이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가야 고분군을 갖다가 유네스코 등재 신청하면서 거기에
그 한국문화재청이 유네스코 등재 신청하면서 거기에 나라 이름을 그 경상남도 합천의 가야구분군을 다라국, 그다음에 전라북도 남원의 가야구분군을 김운구, 이게 전부 다 일본의 식민지라는 거예요. 예, 예. 그걸로 신청해가지고 전국 각지의 이제 역사 시민 운동가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겨우 그 두 이름을 그 빼기까지 지난한 싸움의 과정을 거쳤어요. 일반 국민들이 자세한 과정을 잘 모르시는데 이제 소수의 역사 시민 운동가들이 그야말로 자기 돈 써가면서 밤잠 안 자가면서 했는데, 여기서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가 뭐냐면요. 그래서 이제 가야사 바로잡기, 뭐 식민사관 청산 전국연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국제위원회에서 그 유네스코에 서한을 보냈어요. 지금 한국 정부에서 그 문화재청에서 신청한 거는 이 제국주의 시대에 제국주의 식민사관 가지고 신청한 거다 했더니, 그 유네스코에 그 이제 위코모스라고 그 이제 문화유산 담당하는 위원장이 있는데, 유네스코는 국가만 상대하는 건데 그 위원장이 이 답변을 보내왔어요. 아주 제가 주시하고 있다, 유의하고 있다. 이게 대단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하고 찾아봤더니 프랑스 사람이고 흑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보니까 과거 프랑스가 지배했던 식민지 출신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식민사관 논리로 했다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겨우 다라하고 김운이 빠졌는데, 제 두 번째 남원에 가서 한번 강연했더니 나중에 그 남원에서 김운국 그 빼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대표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소장님, 큰일 날 뻔했네요. 이거 그대로 갔으면은 일본의 수학여행단이 쏟아져 들어올 뻔했네요. 한국 정부에서 여기를 고대 야마도의 식민지로 인정했다. 이거 아니냐. 그다음에 또 전라도 천년사에서도 전라도 딴 지역도 아니고 전라도가 어떤 지역인데 그 우리나라 그야말로 이제 저항의 고장인 그 전라도로 갖다 고대부터 야마도의 식민지라고 그 썼다가, 이때도 역사시민운동가들이 일어나고 그 추운 지난 겨울에 영하 15도 막 되는데 전북도청 앞에 가서 뭐 철야 농성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겨우 이제 발간을 막아낸 그런 일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걸 다 주도하는 사람들이 역사학과 교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조선사 편수의 출신인 그 이병도, 신석호, 이분들이 우리나라 서울대 국사학계에 지금 교수가 됐죠, 나중에. 서울대하고 고대 교수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들이 계속 그 제자를 만들고 지금까지 퍼뜨리고, 그 조선사 편수의 출신인 그 세마스 아스카스라고, 야스카지, 야스카스인가요? 이분이 해방되고 나서도 계속 한국에 와서 교우를 하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영섭 교수 자서전에 보면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김영섭 교수님은 제가 우리 연대 교수님으로 제가 존경했는데, 그분이 뭐 그 강단 사학에서는 그래도 이제 식민사학에 맞서서 싸운 분이죠. 자기 이론을 내세운 분인데요. 그분 자서전 뒤에 보면은 저기가 이제 서울대 교수 잠깐 하다가 연대 가셨는데, 서울대 교수로 있는데 그 강의할 때 누가 문을 뚫기 해서 나가봤더니 저 김원룡 교수하고 그다음에 서울대 교무처장하고 와가지고 내가 그 대학 시절에 배웠던 수야마스 야스카즈 선생님인데 해가면서 강의 참관하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도 서울대에 들락거리면서 이 지도를 했구나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방 공간에서 지금 학회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었어요. 하나는 민족주의 역사학회. 뭐 여기는 미군정과 흉만 정권을 거치면서 다 이제 제거가 됐고, 또 하나는 막시즘을 연구하던 그 이제 사회주의계열의 역사학자들인데, 이분들은 사회경제사학자라고 불리죠. 이분들은 대부분 46년부터 월북해가지고 북한의 역사학계를 이분들이 저초도를 놓죠. 그래서 지금 남한과 북한의 역사학이 출발부터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회에서 일본인들의 앞제비 노릇을 하면서 우리 역사를 난독이라던 이병도, 신석호, 이 두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학계를 100% 장악합니다. 거의 100%. 그래서 이번에 그 검정 교과서가 구종이 나왔잖아요. 거기도 보면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이제
일제 식민사관이 한 게 뭐냐면 우리 역사를 반도사로 가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륙다 자르고 원래 일본은 다 백제의 그 제후국이었는데 다 자르고 반도로 가둔 다음에 그 반도의 북쪽은 낭랑군 한사군이라는 네. 조국의 식민지가 있었고 네. 반도의 남쪽은 임나일본부라는 야마도의 식민지가 있었다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고려 강역을 저 신의주에서부터 함흥까지로 네. 한반도의 3분의 2밖에 차지하지 못한 역사를 그려놓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이 대표님도 학교 다닐 때 다 그 지도 보면서 뭘 느끼셨어요? 이 고려 볼품없는 나라네 이렇게 느끼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 한국과 중국 사료를 보면은 고려와 조선 국경이 지금의 심양, 윤왕성 심양 남쪽에서부터 두만강 북쪽 700리의 공엄진이라고 있어요. 네. 네. 거기까지가 고려와 조선의 국경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배워온 지금 한국사 교과서, 내년 사용하는 교과서도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고려는 한반도의 3분의 2밖에 차지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조선은 뭐 세종 때 사군육진 개척해서 압록강 두만강까지 갔다고 이렇게 가르쳐 왔잖아요. 그러고 놓고 나선 뒤에 가면은 1909년에 이 간도 협약으로 간도를 일본이 청에게 넘겨줬다. 아니, 이 교과서 논리에 따지면은 고려 조선 1000년 동안에 간도는 우리 땅이었던 적이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검정 교과서 9종이 나왔는데 이제는 이런 교과서 다 폐기하고 다 이게 조선 총독부 식민사관으로 다 큰 틀에선 저술된 겁니다. 아닌 부분들도 물론 독립운동사나 이런 부분 뭐 전향적으로 서술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강역사가 대단히 중요한데 강역사는 그대로 총독부에서 지침 내린 그대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차체에 이제 이런 역사 다 폐기하고 진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다 역사학자였잖아요. 네. 이분들의 역사관으로 맞습니다. 다시 역사 교과서를 저술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때가 뭐 된 정도가 아니라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죠. 제가 2000년도에 처음 국회에 들어갔는데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김희선 국회의원 또 최영기 의원과 함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 규현에 관한 법률안 통과시킨 것과 반민족 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것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민특위 해산 이후로 그나마 처음으로 그런 거라도 만들어졌는데 미흡하긴 했지만 의미가 있었던 시도인데요. 지금은 이제 다시 완전히 이게 역사를 왜곡하고 정말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러한 식민사관의 잔재들이 다시 국가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식 그런 문건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가 예전에 뭐 이명박 정권 때니까 꽤 오래된 일이죠. 그때 이제 뭐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구 사업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낭랑군은 평양이 아니라 이게 중국 동북공정 논리거든요. 평양이 아니라 중국 자료에는 전부 다 요동에 있었다고 나와요. 그 요동에 있었다고 나온 그 연구 결과를 제출했더니 이제 F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출간 금지. 그래서 정연아 출간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벌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 내고 버텼더니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걸 갖다 캠코 자산관리공사에 넘겨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이제 공문이 날라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고요. 아니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북한 땅은 자기네 거다라고 하고 트럼프한테 시진핑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하잖아요. 그 주요 논리가 낭랑군 한사군이 북한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우리 그렇게 배웠죠. 평양 한사군이 평양에 있었다고. 근데 중국 사료는 전부 다 유동에 있었다고 나와요. 낭랑군 한사군이. 그래서 그거를 썼더니 출간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벌금을 내라. 라고 네 권의 책이 다 그런 책이에요. 네 권의 책이 그렇게 이제 식민사관 비판했더니 그랬는데 일반 국민들이 믿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이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속에서 심지어 저희 연구소에 이제 교육부에서 캠코로 넘겨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 넘겨가지고 돈 내라고 우리가 식민사관 비판했으니까 이 벌금 내라고 계속 고주사가 날라오고 있는 게 지금 이 광복 80년을 앞둔 대한민국의 현실인 겁니다. 오늘은 개천절 정말 이 4357년입니다. 거의 이제 반만 년이 돼가는 이런 우리
나라 건국 기원 날인데요.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좀 답답하지만 하늘이 열린 날을 좀 기대를 해보고, 이게 우리 박은식 백암 선생님께서 이 국어와 국사는 역사의 우리 민족의 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시절에 그랬죠. 뭐 교육부 업무보고 받으면서 국어를 뭘 배울 필요가 있냐.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언어라는 것은 문화와 사상을 담는 그릇이고 단순한 소통의 수단을 넘어서 정말 우리의 철학을 담는, 혼을 담는 그릇 아닙니까? 우리 언어를 계속 발전시켜내서 영국이 섹스피어와 인도를 바꾸지 않겠다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섹스피어에서 영어가 발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름다운 말들을 다 국어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역사도 E.H. 카가 역사는 끊임없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 그랬는데, 이 현재를 장하는 자가 과거를 왜곡시키고 역사 해석을 독점하고 이걸 기초로 미래의 방향을 규정하는 이러한 정말 엄혹한 순간. 그래서 야마토 군대가 백제에 주둔하고 이것이 마치 침의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의 자유대가 다시 한국을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논리들을 만들고, 또 북쪽은 한사군 문제, 남쪽은 그 임나 일본부 가지고 중국, 일본 양쪽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5,000년의 역사를 갉아먹으려는 시도와 맞서 정말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식민사관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임나일본부 설이라는 게 이제 369년부터 562년까지 야마토해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건데요. 일본사는 6세기에 가야 제철 기술이 나와요. 철을 못 만들어요. 그 고려에 철을 못 만든다는 이야기는 국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식민사관은 이상하게도 이 군사력은 강한 야마토해가 있어갖고 백제를 지배했다. 가야를 지배해서 임나일본부를 해오고 충청도 전라도까지 지배했다라는, 이게 뭐 정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게 그렇죠. 학계에 퍼져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본서기의 진구천황 시대, 그게 아무튼 그 야마토 정권의 임나일본부 지배설이 나중에 임진왜란에 연결돼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정명가도 조선 정벌로로 연결되고, 이게 사이고 다카모리의 정한으로 연결되고, 최근에까지 이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다시 자유대가 대한민국에 진출하는 이런 논리로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뭐 기시다가 그 얘기 하잖아요. 나토 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조금만 우리가 제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 조금 더 방치가 되면은 자유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되면은 저희가 이건 나라 다시 망하는 걸로 규정을 짓고, 이거는 이제 그때는 뭐 촛불 아니라 훨씬 더 이상의 행동을 해가지고 자유대가 꿈도 못 꾸게, 지금 아니 일본 군이 한국에 들어올 꿈을 꾸고 있다는 게 공동 이거 하면서 일본 해군은 우길기 지금 그렇죠. 개항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사실상 제가 야마가타 아리토모라는 조슈번, 지금 야마구치현의 그 육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인데, 이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오스트리아 법학자 로렌츠 폰 슈타인을 만나가지고 주권선 이익선이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 러시아가 이제 이 대륙간 러시아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완공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제 모스크바에서 연결이 되게 되면, 그런 서러시아에 있는 그런 병력들이 시베리아 철도로 이동하게 되면 러시아를 상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친러 정권이 들어서면 일본의 주권이 위협을 받는다. 그래서 1895년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어찌됐건 그때부터 사실상 경복궁을 점령해서 1893년 청일전쟁의 그 동학혁명을 핑계로 군대를 파견해서 이제 사실상 그때부터 우리를 점령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러시아와 미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러시아와 이제 북한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본이 완전히 주권선 이익성 개념으로 한반도를 일본 안보와 경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전초기지, GP 기지로 만들어서 완전히 하급 단위로 지금 자위대의 어떤 유엔군을
명명으로 한 자위대와 미군이 참여한다 그러지만 미군이 좀 빠져나가고 자위대가 연합산행물을 주도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유엔군의 병참기지가 요코스카를 비롯한 7군데 일본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과 종속돼서 사실상 동경에 나중에 이제 총2 아태 지역 한반도를 관할하는 사령부가 만들어지지 말란 법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일본 군부의 그 주권선 이익선에서 주권선을 우리가 얼핏 말만 들으면 일본으로 생각하잖아요. 이들의 주권선은 한국이에요. 이익선이 만주고 그렇게 확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본이 여기를 점령하고 만주사변 일으키고 한 게 다 자기네 이제 그 한반도는 자기네 주권선 자기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일본 군부가 그걸 바꾼 적이 없어요. 일본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 자민당 자체가 다 전범의 후예들이잖아요. 그 세력들이고. 그런데 여기하고 같이 무슨 뭐 한일 공동 방위조약이 어쩌고 저쩌고 군사 뭐 정보 협정이 어쩌고 하는 이거는 완전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과거 친일 정권에서도 하기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아주 정상인 것처럼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좀 우리나라가 사실상 이 문제가 큰 문제로 제기가 됐는데 너무 지금 이제 이 진영론으로 갈려가지고 자꾸 진영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나라 팔아먹는 지경까지 왔는데도 우리 진영이니까 괜찮지 않느냐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지금 그 풍조가 대단히 이제 우려스러운 겁니다. 제가 김용삼이라는 펜앤마이크라는 극우 유튜브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구한말이 나라가 기울어갈 때 이 땅에 만인에 투쟁이 벌어지는 홉스적 자연상태였다. 이 무렵 대한제국 백성들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무능부패의 백성의 착취만 일삼는 대한제국 황제의 전제적 통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비록 이민족이지만 근대화된 문명 통치를 받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면 독자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하는 것이 자기 삶에 더 유리했다고 보시는가. 이런 논리를 펴고, 이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그때 인사청문회 때인가 그 전에 대한제국의 시대가 과연 행복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일제가 더 행복하지 않았는가,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사실상 미화시켜서 퍼뜨리고 있고, 정말 2023년인가요? 관동 대지진 때 정말 7천여 명이 죽창에 찔려서 우리 조선인들이 죽고, 강제징용에 위안부에 학도병에 끌려가 수많은 독립투쟁가들의 고문 살인, 이런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이민족을 떠나서 완전한 민족 차별 정도가 아니라 자국민에 대해서도 억압적인 통치를 어떤 이런 전제 군국주의 일본을 미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일관되게 친일적인 정치인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말한 친일이라는 것은 해방 이후로 평화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 일본과 친하겠다는 것이지, 아니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남경 대학살과 간도 대학살을 일으켰던 제국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수용하고 친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일본이든 한국이든 상관없이 일본 국민도 반대해야 될 그런 전제적 통치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미화시켜서 이렇게 친일적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하는지. 일본 내에서도 아나키스트들, 이제 무정부주의라고 잘못 번역된 아나키스트들은 한국 독립운동가 못지않게 탄압을 받았어요. 1911년에 당시 검찰 쪽에서 조작해가지고 11명을 동시에 사형시키는 죄도 없이 뭐 그 정도로 이제 일본 내에서도 많은 탄압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지금 평화헌법, 전쟁 금지와 군대 보유 금지하는 그 평화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들이 일반 풀뿌리가 50%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하고 연대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히로히토 천황이 사실상 전범이었잖아요. 히로히토의 의사결정 없이 어떻게 전쟁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일본 황국군대, 특히 관동군 같은 경우는 일본 의회나 내각의 통제를 받는 군대가 아니라 황제의 직접 통제를 받는, 소위 말하는 일본 천황의 통제를 직접 받는 군대였잖아요. 그래서 1930년대에 뭐 위일욕 사태니 뭐니 이제 소장파들이 쿠데타를 여러 번 일으키는 게 그 논리가, 우리는 니네 내각에 속한 군대가 아니라 우리는 천황 직속의 군대다, 그 논리예요.
따라서 이 법률가적 관점에 봤을 때도 전범으로부터 천황 히로히토가 전범 책임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메가더 장군이 그때 소위 이제 반공 정책, 이제 역 정책이라 그러죠. 역 추진 정책으로 전범을 처벌하던 것을 중단하고 다시 복권시키면서 일본을 소련에 맞선 반공 기지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 풀어준 거잖아요. 대신 이제 히로히토를 전범으로 세우지 않는 대신 평화헌법을 만들어 구조를 이제 집어넣은 게 사실 천황의 책임과에게 맞바꾼 것인데 저는 그때 히로히토를 전범으로 법정에 세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천황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사실 아들 아키히도를 어리더라도 아키히도를 그때 천황으로 앉혔어야 되는데 이 양반 히로히토가 1989년도까지인가 집권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 이게 제국 일본이 단절되지 않고 사실 민주주의 일본 국가에서도 천황의 행위를 다 합리화하면서 사실 이걸 온전시켜 놓은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당시 미국의 2차 대전 후에 이제 동아시아 정책이 국공내전에서 장개석의 국민당이 이길 거를 전제하고 그리고 그렇죠. 일본은 민주적으로 개혁한다 이거였는데 예상을 뒤엎고 그렇죠. 모택동의 공산당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코수 정책 그 요코수 그렇죠. 정책 아는 분 거의 없는데 그 요코수 정책으로 감옥에 가 있던 전범들 다 석방하고 그다음에 공직 추방령을 다 풀어줘가지고 이들이 다시 자유당과 민주당 만들어서 나중에 자민당으로 합당하는 그렇습니다. 바람에 일본이 그저 전범 세력들이 그대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고 그 뿌리가 그대로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북 간 평화는 계속 이제 유지해야 되고 통일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일본과는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뭐 그런 분들하고는 계속 이제 교류를 그렇습니다. 하고 일본 그렇습니다. 구구 세력들과들은 계속 이제 고립시키는 그런 정책을 이제 펼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북중러 간의 그런 군사협력에 맞서서 한미일 간의 협력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미동맹이 그래서 있는 것이고 일본 간에 협력을 하지만 군사동맹은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 간에서는 전략적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균형적인 면을 같이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간이 경과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한가람 역사연구소 이덕일 소장님을 통해서 잠깐 얘기를 들어봤고 이 소장님의 책 이걸 한번 사보시면 여러 가지로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가 항상 역사는 재해석되고 다시 평가돼줘야 미래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소장님께서 독립투쟁은 역사 해석권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 말씀이 참 저한테 다가왔는데 우리가 새로운 민주정부를 하루빨리 수립을 해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역사 해석권을 찾아와서 우리 미래의 우리 운명을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말씀하시죠. 송 대표님 만나 보니까 오랜만에 한국의 이제 뭐 중진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분이 상당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서 대단히 이제 기뻤고요. 아니면 저도 이제 여러분들 만나면 설명하기 힘들어요. 역사를 모르니까. 그 정도 꿰뚫고 계시니까 송 대표님이 지금 뭐 개인적인 여러 어려움들도 뭐 겪고 계신 거 아는데 이게 다 이제 그 과정에서 큰 길을 펼쳐나가는 과정의 그런 실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송 대표님이 정치 쪽에서는 진짜 이게 한국 사회를 이제 구조로 바꿀 때가 됐습니다. 그 바꾸는 그쪽에 앞장서시고 저는 저대로 지금까지 해온 대로 이 역사를 바꾸는 그 작업을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보다 좋은 나라, 좋은 사회를 물려줬으면 더 이상 저희가 뭐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는 거죠.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가람 역사연구소 이덕일 소장님을 모시고 개천절 특집으로 이렇게 대화를 꾸며봤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지금 미국에 갔다 곧 이번에 귀국하신 김종대 전 국회의원을 모시고 최근의 미국 대선 상황과 한미관계의 미래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